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대학원 학과 세미나에 이렇게 좋은 기회로 세미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는 광운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에서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조교수로 임용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공영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수업을 듣는 이제 대학원생 여러분들과 똑같이 고려대학교에서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학과 세미나를 하기로 했을 때 이제 오랜만에 모교에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이렇게 세미나를 할 생각에 굉장히 들떠있기도 했었고 또 긴장이 되기도 했고 또 그랬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어서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뉴스를 보면은 거의 뭐 확진자가 이제 거의 없는 뭐 수준으로 많이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뭐 저도 초반에 굉장히 뭐 밤을 많이 새고 그랬지만 결국 나중에 이제 돌아보니까 결국은 건강해야지만 좋은 연구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이제 체력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건강을 잘 챙겨야 된다. 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좋은 연구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미나 할 주제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Summer Aware 3D Stacked Architecture.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저도 그 학과 세미나를 들었던 입장에서 조금 이제 분야에 맞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원 때는 정성훈 교수님 연구실에서 컴퓨터 아키텍처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하드웨어 쪽에 좀 가까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쪽에 가까운 연구를 하시는 학생들께서는 조금 이제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고 하지만 최근에 이제 그런 반도체 시장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같이 한번 보면서 관심을 가지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세미나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머 어웨어, 서머리 이제 발열이죠. 요즘 이제 칩의 그런 발열 문제가 굉장히 최근 들어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공정 미세화가 진행이 되면서 2차원의 평면에다가 반도체를 집적하는데 이제 점점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의 1층짜리 주택에서 아파트를 쌓아 올리듯이 점점 더 위로 이 반도체를 적층해 나가는 이제 같은 이제 단위 면적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한 그런 기술로 이제 3차원 적층 구조를 채택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실제 이제 상용 프로세서에서도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3차원 적층 아키텍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연구와 관련되어서 한번 세미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자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에서 학부와 그리고 석박 통합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고 잠깐 삼성전자에 몸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메모리 사업부로 입사를 해서 약 1년 반 정도 차세대 SSD 컨트롤러에 대한 그런 선행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SSD 컨트롤러 관련해서는 이제 이전에 그 지금 고려대학교에 계시는 고건재 교수님의 학과 세미나에서 일부 이제 내용을 이제 커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 SSD 안에 들어가는 요 프로세서와 SSD에는 메모리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SSD 자체는 이제 저장 공간이죠. 그래서 이쪽에 주로 이제 그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 그런 메모리 칩들이,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SD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CPU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할 때 이걸 좀 더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CPU가 들어가고, 또 중간 메모리 이제 D램도 들어가고, 이제 D램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이 그 SSD 컨트롤러에 있는 그 CPU에 해당하는 요 이제 이 부분 이제 뜯어보면 이렇게 컨트롤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일을 잠깐 하다 왔는데요. 저도 이제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SSD 컨트롤러가 그냥 흔한 그런 마이크로 컨트롤러 수준인 줄 알았었는데, 전에 그 고건재 교수님께서도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굉장히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범용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연구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아이템이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최근에 나온 이제 스마트 SSD라든지 SSD 안에 또 이제 추가적인 이제 FPGA와 같은 그런 연산 유닛을 넣어서 하는 그런 제품과 관련돼서도 이제 같은 부서에서 진행을 한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삼성에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업에서 내가 공부했던 것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실제 또 현업에서 가보니까 또 전력 소모 문제라든지 발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현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구나. 그래서 1년 반 동안 경험을 하다가 이렇게 기회가 되어서 조교수로 임용이 되어서 3월 중순부터 해서 한 2달 정도 이제 조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연구했던 분야는 이제 박사과정 때 연구했던 분야는 이제 발열과 그리고 에너지 소모를 고려한 이제 아키텍처 디자인 테크닉과 관련된 연구를 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노리틱 3D라고 하는 이제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3차원 적층 구조 아키텍처에서 메모리에 사용되는 그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HBM, 이제 고성능 GPU에 들어가는 3차원 적층 구조 기술보다 조금 더 진보된 모노리틱 3D라고 하는 BR을 훨씬 작게 쓰는 그런 기술을 활용한 아키텍처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또 이제 실제 그 프로세서를 가지고 발열 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모델링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메인 메모리로 많이 쓰는 D램과 관련돼서 D램 같은 경우에는 발열이 높아지면은 굉장히 그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한 전력 소모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도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진행해온 연구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제 페이퍼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이제 소개드릴 내용은 요 앞에 2개 있는 IEEE Transactions on Emerging Topics in Computing, 그리고 IEEE Design and Test에 발표된 요 2개 논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토크에서는 요 2개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바로 연구 내용을 들어가면은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뭐 최근에 그런 마켓 트렌드와 연관 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마켓 트렌드를 잘 알아두면은 세부 전공이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투자를 한다거나 그리고 미래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흥미를 이끌어내고자 그런 내용들을 같이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최근에 이런 반도체 기술의 한계와 최근의 움직임들 그리고 제가 연구했던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그런 필요성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제 연구 내용들로 같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자료는 이제 최근에 그 반도체 시장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세미컨덕터와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매출 추이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보시면은 뭐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라는 것은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이제 SK 하이닉스와 같은 그런 회사들이 세계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거의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독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아쉽게도 이 메모리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에 비해서는 이제 그 시장 파이가 그렇게 크진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메모리 반도체 대비해서 한 2배 정도의 그 매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은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는 좀 그 영향력이 크진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CPU나 GPU를 만드는 회사들이 많은 파이를 차지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CPU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텔 그리고 GPU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있죠. 편의상 약자로 그냥 N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그리고 뭐 CPU와 GPU를 둘 다 하는 AMD 같은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회사들이 많은 매출을 차지를 하고 있다. 물론 이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인텔을 이제 잠깐 꺾기도 했었던 그런 흐름들도 보여줬습니다. 메모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근데 뭐 최근에는 다시 인텔이 1위를 탈환하고 뭐 이런 내용들로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전히 시스템 반도체는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도전해야 될 분야이고 메모리 반도체의 경험을 이제 시스템 반도체로 더 옮겨가야 된다 이런 숙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런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보면은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이 아마도 기존의 이런 CPU나 뭐 GPU를 만드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에서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굉장히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료는 여러분들 맥킨지, 네, 맥킨지라고 하시나요? 맥킨지에서 발췌한 자료인데 보시면은 이제 AI 반도체가 요 연한 하늘색 그리고 AI가 아닌 반도체 앞서 얘기했던 뭐 CPU나 GPU 같은 그리고 뭐 모바일 AP 같은 그 반도체들을 의미한다고 봤을 때 AI 반도체가 뭐 2017년 그리고 2020년 현재 요그 포션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앞으로 이제 증가 폭이 굉장히 크고 그 수요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 AI로 인한 이런 반도체 수요가 기존의 넌 AI 반도체 수요보다도 5배 이상 증가를 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AI 반도체에서는 뭐 절대 강자가 없는 상황이죠. 물론 뭐 구글이 뭐 TPU 같은 것들을 미리 발표를 함으로써 여전히 이제 미국이 이런 그런 가능성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에 뭐 삼성 같은 경우에도 NPU, Neural Processing Unit이라든지 이런 개발을 통해서 이런 시장들을 이제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그 AI 시장, AI나 머신러닝 칩의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여기 보이는 이제 파란색이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과 같이 그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데서 사용하는 아주 큰, 이제 크기도 크고 뭐 전력 소모도 크고, 그리고 뭐 파워 컨섬 굉장히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이제 그런 시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리고 뭐 태블릿 PC와 같은 우리가 그 엣지 디바이스라고 부르는 엣지향으로 사용되는 AI,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부분이 훨씬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삼성이 그렇게 모바일향으로 NPU를 타겟으로 한 것이 굉장히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물론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점점 더 이제 사람들이 이런 데스크탑이나 이런 큰 디바이스보다는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훨씬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엣지향 AI 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서 좀 어떤 이제 파일을 많이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수록 이런 소형 칩들에 대한 아주 작고 이제 프로세싱 파워도 이제 크게 뒤처지지 않는 그런 칩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엣지 디바이스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뭐 세 가지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애플의 시리라든지 뭐 삼성의 빅스비라든지 이런 걸 쓸 때,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뭐 인터넷 사용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 센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이런 구글과 같은 회사들이 빅브라더가 되는 게 아니냐,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을 갖게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앙 집중된 그런 데이터 센터형 AI가 아니라 각각의 이제 개인 디바이스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엣지 디바이스 AI가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로우 레이턴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어떤 데이터 센터와 통신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몇 단을 타고 가야 되죠. 물론 이제 뭐 5G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트워크 속도가 많이 빨라지긴 했지만, 그게 아무리 빨라져도 요 내부의 칩을 가지고 통신하는 거랑은 그 속도 차이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엣지 디바이스 AI 칩, 요 스마트폰 안에 있는 AI 칩을 쓰게 되면은 당연히 그 네트워크 레이턴시를 많이 상쇄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엣지 디바이스형 AI 칩이 칩 자체로만 봤을 땐 데이터 센터에 있는 게 훨씬 성능이 좋지만, 결국 그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차지하는 부분을 많이 상쇄시켜줘서
엣지 디바이스 AI가 유망하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전력 소모도 적고 칩 코스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센터는 훨씬 비싸고 뭐 프로세싱 파워도 크고 그렇지만 엣지 디바이스는 훨씬 저렴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이제 접근하기에 훨씬 더 용이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제 전 세계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엣지 디바이스가 앞으로도 AI 칩의 시장을 많이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뭐 전력 소모도 적으면서 이렇게 성능도 좋은 AI 반도체를 스마트폰이나 뭐 IoT 같이 작은 디바이스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뭐 CPU나 GPU 같은 기존의 기술로는 되지 않고 아주 특화된 굉장히 이제 범용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 인공지능에 특화된 SoC 엑셀러레이터라든지 뭐 ASIC 형태로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그런 엣지 디바이스 AI가 주목받음에 따라서 이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장을 먹는다면은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이제 순위권에 들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 작고 더 빠른 칩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삼성, 인텔, 글로벌 파운드리, TSMC 이런 회사들이 공정 미세화를 거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최근 이제 나오는 CPU나 GPU, 특히 AMD의 라이젠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보통 7나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보시면은 이제 7나노를 하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리스트 중에서 대부분은 이제 10나노대에서 조금 정체 상태이고 7나노를 제대로 하고 있는 회사는 삼성 그리고 TSMC 이렇게 두 회사 지금 이제 거의 양강구도로 좁혀졌죠. 파운드리 시장이. 그래서 7나노 때는 굉장히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실제 기사들을 보면은 이제 EUV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누가 더 빨리 했냐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두 회사로 재편되다 보니까 실제 그 시스템 반도체에서 요구하는 이제 7나노의 칩을 주문하는 게 폭주가 하면서 어떤 한 회사가 그 물량을 다 받아들일 수 없을 수준으로 굉장히 많은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삼성과 TSMC가 더 작고 고성능의 칩을 만들기 위한 기술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7나노가 아니라 5나노에 대한 5나노나 3나노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프로모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프로세스 테크놀로지 우리가 그 파운드리 기술이라고 하는 이제 공정 미세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제 우리가 그 컴퓨터 구조 시간에 다들 배웠던 무어의 법칙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절반씩 계속 줄어오고 있었죠. 근데 이제는 이제 7나노, 5나노, 이제 3나노 때까지 가면은 그 이상 줄이기는 아마 힘든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7나노와 5나노 사이 그냥 이제 공정 기술로 봤을 때는 여기쯤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요 밑에까지 갔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점점 더 이제 선폭이 좁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물리적 한계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 뒤는 어떻게 될까? 이런 내용들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2D 구조의 반도체 공정의 그런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3차원 적층 구조로 가야 된다. 그래서 2차원 평면에다가 트랜지스터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3차원으로 이제 트랜지스터 위쪽에다가 트랜지스터를 배치하는 이런 기술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현재 그런 이제 상용화된 3차원 적층 기술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개발하고 있는 HBM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로 이제 하이엔드 GPU, 우리가 뭐 게임용으로 쓰는 GPU가 아니라 GPU 컴퓨팅,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슈퍼컴퓨터에 활용되는 GPU에 이런 그 3차원으로 적층된 메모리가 사용이 되고 있죠.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HBM에서 이렇게 TSV라고 하는 기존에 이제 2D에서 이렇게 와이어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 이제 각 다이 간에 이제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는 TSV를 활용을 해서 TSV를 타고 이렇게 쭉 이제 밑에 땅까지 와서 결국 우리가 그 GPU와 같이 이렇게 통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매개체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제 뭐 GPU 같은 경우에는 아직 3차원 적층 구조를 적용하고 있지 않죠. 이제 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TSV 기술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높은 밴드위스를 달성을 하고 그래서 성능을 굉장히 극대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아직 그 시스템 반도체, GPU, CPU 이런 SoC 같은 부분에서는 3차원 적층 구조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말이 사실은 깨졌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인텔에서 조금 지저분하니까 실제 인텔에서 레이크필드라고 하는 그 3차원 적층 구조의 CPU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물음표로 돼 있던 이 부분도 3차원 적층 구조로서 가능성을 보여줬는데요. 근데 제가 연구했던 바로는 이 3차원 적층 구조를 로직에서 사용하는 게 아직은 그 발열 측면이나 이런 데서 좀 문제가 있다. 왜냐면은 이제 3차원 적층하면은 이제 각 단에서 이제 전력 소모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그 기존의 그런 뭐 쿨링의 효과를 많이 볼 수 없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혹은 뭐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는 다이 같은 경우에는 결국 발열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게 그 인텔의 그 레이크필드에 적용된 3차원 적층 구조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텔 레이크필드 CPU에는 그 포베로스라고 하는 이제 뭐 인텔이 프로모션하는 이름인데요. 그래서 그 기술을 살펴보면은 그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두 단으로 이제 투 레이어 스태킹이죠. 두 단으로 적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TSV를 활용을 했고 그리고 베이스 칩과 컴퓨터 칩이 일단 성능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고성능이 필요할 때만 이제 위쪽에 컴퓨터 칩을 활성화를 시켜서 빠르게 연산을 처리하고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제 계산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베이스 칩만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사실상 그런 앞서 말씀드렸던 발열 문제 같은 것들 때문에 두 칩을 계속해서 이제 유틸라이제이션을 높게 유지할 수 있지는 않은 그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발열 문제 때문에 이런 로직을 이제 두 단 이상으로 쌓기는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뭐 8단으로 이렇게 쌓아 올렸다라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 로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용화된 제품으로는 2개 레이어 그 이상은 조금 좀 더
더 많은 기술의 진보가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TSV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 페이스 투 페이스 페이스 투 페이스 자체가 이제 2단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기술인데 아직도 그 많은 기술의 진보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그 TSV 앞서 계속 봤던 메모리 반도체에 사용됐고 그리고 인텔 레이크필드에 사용된 TSV 같은 경우에는 사실 로직에는 좀 적용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그 TSV가 어떤 단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TSV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한 5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크기를 가집니다. 굉장히 작은 이제 TSV 같은 경우에도 한 2마이크로 이 정도 크기를 가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TSV를 쌓는 데 있어서 어떤 뭐 공정 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많이 작게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일반적인 그런 게이트 크기가 한 1.4 마이크로 이렇게 됐을 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로직에다가 이런 TSV를 배치를 했을 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 TSV 같은 경우에는 로직을 다 만든 다음에 이렇게 TSV를 뚫어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이 주변 TSV 주변은 로직을 배치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SV가 굉장히 크고 게이트에 비해서 그냥 크기도 큰데 여기 주변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 TSV가 없을 때 비해서 오히려 여기 보시는 이제 초록색 이런 것들이 뭐 와이어라고 보면은 와이어의 길이가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로직의 3차원 적층을 위해서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모노리틱 3D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리틱 3D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게이트 크기보다도 훨씬 작은 나노미터 스케일, 100나노미터 정도가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모노리틱 3D를 적용하게 되면은 여기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크기가 작아서 이 주변에 이제 뭐 로직을 배치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단점들도 거의 상쇄가 되면서 그냥 기존의 로직에다가 이제 MIB라고 하는 BR을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에어리어 오버헤드가 없고 기존의 그런 와이어 길이를 뭐 늘리는 이런 오버헤드도 거의 없다 이렇게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로직에서는 기존의 인텔의 레이크필드 CPU가 쓰는 그런 TSV를 쓰는 것이 아니라 MIB를 써야 된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를 위한 공정 미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 아주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인그레인한 즉 이제 시스템 반도체 굉장히 로직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에어리어 오버헤드 없이 적층할 수 있는 기술로 모노리틱 3D가 각광을 받고 있다. 실제 이 M3D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런 이제 뭐 DARPA라고 하는 그런 연구기관에서도 아주 큰 금액을 지원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하이닉스도 연구를 하고 있고 삼성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의 그런 시스템 반도체의 강자 인텔, 퀄컴, 뭐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도 이제 미래에도 이제 본인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M3D 기반의 3차원 적층 시스템 반도체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죠. 그래서 그럼 이 M3D가 도대체 얼마나 그런 효과가 있을까 이런 그 이론적으로 평가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보신 것처럼 뭐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을 사용을 했을 때 기존의 2D 같은 경우에 최대 밴드위스가 이 정도가 됐다면은 우리가 아까 봤던 그 TSV를 활용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3차원으로 적층함에 따라서 또 밴드위스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드라마틱한 물론 뭐 2배 이상이기 때문에 드라마틱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이거 3D SoC라고 하는 게 M3D 앞서 봤던 M3D라고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향상이 어마어마하죠. TSV보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배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TSV보다 크기가 작으면 훨씬 그 에너지 소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모도 적고 또 많이 배치할 수 있고 그럼에 따라서 밴드위스를 대폭 늘릴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투자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에너지와 뭐 시간을 고려했을 때 한 1000배 향상 뭐 굉장히 이론적이기 때문에 조금 뭐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정도의 향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공정 미세화에 한계에 부딪혔는데 오히려 예전 공정 90나노면 굉장히 오래된 공정이죠. 이제 거의 여러분들의 데스크탑에서도 쓰지 않는 그런 공정인데 90나노를 적용한 M3D를 적용하게 되면은 7나노 이제 굉장히 이제 비싸고 그런 수율이 아무래도 예전 공정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는 그런 7나노 굉장히 고성능 공정을 2D로 사용했을 때 비해서 M3D를 사용하면은 옛날 공정으로도 그런 훨씬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가 있다. 에너지와 성능을 고려했을 때 더 나은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까지 이 기술이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저온 공정을 써야 된다든지 이제 여러 층으로 이렇게 트랜지스터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고온 공정을 쓰면은 이제 미리 이제 만든 이런 레이어들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요 위쪽에 적층하는 그런 레이어들은 저온 공정을 써야 돼서 오히려 조금 이제 성능이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특히 AI와 같은 이제 큰 밴드위스를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M3D가 굉장히 고성능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래서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네, 조금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했던 것이 이 M3D가 결국 아키텍처에 적용된다고 봤을 때 유망한 분야라고 생각되는 이제 기존에 이제 TSV가 D램에 적용됐던 것처럼 M3D를 프로세서 안에 있는 캐시 메모리에 적용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캐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트랜지스터 공정은 점점 이제 발전을 해서 딜레이가 줄어든 데 반해서 칩 면적 자체는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와이어 딜레이가 엄청나게 길어지는 그런 양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캐시 사이즈가 이제 점점 더 증가하는 양상을 띠게 되면서 와이어로 인한 뭐 전력 소모나 성능에서 그런 오버헤드가 거의 이제 50%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2D 와이어의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3차원으로 적층을 해야 된다. 이런 니즈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뭐 TSV 3D를 기반으로 뭐 오프칩 디램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HBM과 HMC 같은 이런 TSV에 기반한 디램을 상용화하는데 힘써왔고 하지만 이 캐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봤듯이 TSV가 로직에 쓰지 못한 이유 워낙 이제 그런 오프칩 디램에 비해서는 크기가 작다 보니까 주로 뭐 킬로바이트 뭐 끽해봤자 뭐 수 메가바이트 단위이기 때문에 TSV가 발생시키는 오버헤드가 굉장히 컸다. 특히 우리가
고성능을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세서의 L1 캐시 같은 경우에는 32KB, 64KB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오버헤드가 커서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M3D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비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메모리에도 고성능 그리고 저전력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연구에서 이제 기존의 그런 3차원 적층 구조 캐시 연구와는 달리 아주 작은 캐시에 M3D를 적용함으로써도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이제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후보군이 되는 이제 VR을 활용해서 기존의 이제 2D 디자인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존의 캐시 메모리는 이렇게 뱅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뱅크 안에 이렇게 워드라인과 빈라인을 통해서 메모리 셀들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가장 쉽게는 이 뱅크들을 3차원으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뱅크 간의 인터커넥션에 VR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가장 쉬운 방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TSV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뱅크 안에 있는 촘촘하게 배치된 이런 SRAM 셀 같은 것들의 어떤 에어리어 오버헤드를 최소화함으로써 기존의 성능을 해치는 영향을 이제 최소화시킴으로써 조금 TSV를 적용하더라도 어느 정도 L3 캐시나 이런 데서는 이득을 볼 수가 있다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좀 더 이제 파인 그레인하게 가보자면은 결국에는 뱅크 안에 있는 이런 메모리 셀들을 연결하는 즉 이제 기존의 빈라인이나 워드라인 같은 이런 와이어들을 대체를 함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방식도 이제 빈라인 파티셔닝이나 워드라인 파티셔닝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 캐시 메모리의 성능에서 와이어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 워드라인이나 빈라인으로 인한 그런 딜레이 혹은 파워 소모가 거의 한 절반 정도 이제 되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성능 향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M3D를 적용하게 되면은 거의 에어리어 오버헤드가 없이 기존의 와이어를 3차원으로 적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빈라인 파티셔닝이나 워드라인 파티셔닝에는 TSV 대비해서 M3D가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빈라인 파티셔닝이나 워드라인 파티셔닝은 이제 와이어를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분야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비하로 대체를 하려면은 아주 많은 수의 비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TSV로는 아무래도 좀 성능적으로 오히려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M3D가 이렇게 파인 그레인한 3차원 적층에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그 비하 모델을 가지고 제가 직접 모델링을 해서 TSV와 MIB가 가지는 M3D 비하가 가지는 특성들을 모델링을 했고요. 그래서 짧게 보면은 이제 성능 측면에서도 훨씬 좋고 이제 에너지도 그리고 파워 측면에서도 리키지 파워 측면에서도 훨씬 더 작은 그런 특성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이런 TSV 3D 같은 경우에는 작은 메모리에는 좋지 않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M3D를 활용하면은 L1 캐시 같이 굉장히 작은 32KB의 작은 캐시를 타겟으로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이렇게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2KB에 대해서 TSV나 그리고 좀 더 컨저버티브하게 TSV 기술도 발전을 해서 좀 한 2마이크로미터 정도 크기를 가지는 TSV를 사용했을 때 그리고 M3D를 적용했을 때 그렇게 비교를 한 결과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요 왼쪽이 기존의 2D에서 태그와 데이터 어레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에런 캐시에서는 태그와 데이터가 동시에 액세스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 따라서 결국 에런 캐시의 성능이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최근에 프로세스에 사용하는 프리퀀시를 3.5GHz라고 봤을 때 원 사이클이 한 0.27 뭐 이 정도 되는 걸로, 한 0.28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원 사이클이 되겠죠. 기존에는 이 원 사이클보다 높기 때문에 뭐투 사이클 이 정도로 액세스 타임을 소모를 해야 됐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두 개 적층했을 때, 이제 네 레이어를 적층했을 때, 8레이어를 적층했을 때에 대해서 각각 TSV 3D, M3D 이렇게 비교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4개 레이어를 적층했을 때 보면은 M3D는 이제 2D 와이어의 레이턴시를 대폭 감소함에 따라서 결국 원 사이클로 액세스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액세스 레이턴시를 한 절반 가까이 감소시켰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L1 캐시를 2 사이클로 액세스를 하다가 1 사이클로 액세스를 하면은 실제 그 벤치마크 성능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까만색 바로 표현된 것이 시스템 성능 향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L1 캐시를 많이 사용하는 GCC 같은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무려 최대 이제 43.7% 굉장히 높은 성능 향상을 보였고, 평균적으로도 10% 정도의 성능 향상을 달성할 수가 있다. 특히 이제 TSV 3D 같은 경우에는 결국 레이어가 더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중간에 보시는 이런 TSV로 인한 오버헤드가 더 커져서 L1 캐시와 같이 작은 캐시에는 좋지 않은 그런 특성을 가진 반면에 M3D는 4개 혹은 8개로 적층을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특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M3D에 사용되는 이런 비아 같은 경우에는 뭐 에너지 측면에서도 그리고 파워 측면에서도 훨씬 좋다. 그래서 앞서 봤던 그런 4개 레이어를 적층한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TSV는 이제 크기가 커서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큰 반면에 M3D에 사용되는 비아는 거의 이제 무시할 만한 수준의 에너지를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존의 뭐 2D 대비해서 M3D가 에너지 측면에서도 훨씬 좋다, 그런 결과를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리키지 측면에서도 기존의 2D 대비해서 물론 뭐 TSV는 이제 그 데이터가 이동할 때에만 이제 다이나믹 에너지는 많이 발생하지만 리키지 파워는 크게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2D 대비해서는 좋지만 결국 이제 비하수가 많아지면은 이런 빈라인 파티셔닝이나 워드라인 파티셔닝에서 이제 리키지 파워가 조금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TSV 3D와 비교했을 때 더 좋다. 2D 대비해서는 당연히 좋고, 그래서 이런 특성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 M3D 그래서 뭐 성능, 에너지 측면에서 좋은 건 알겠다. 그런데 그럼 이제 3차원 적층 구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발열 측면에서는 어떠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발열 측면에서 기존의 이 TSV 같은 경우에는 TSV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직경도 크고 두께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뭐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나 뭐 본딩 레이어도 굉장히 두꺼운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뭐 여기서는 이제 예시로 2개 레이어를 적층한 예시를 갖고 왔는데, 이 2개 레이어를 적층했을 때 밑에 레이어에서 발생하는 발열이 위쪽으로 제대로 이제 방출이 되지 못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 2개 레이어가 아니라 뭐 4개, 8개가 되면은 이 맨 아래에 있는 레이어의 발열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텔 같은 데서 좀 더 이제 성능을 더 올리고 싶었다면은 2개가 아니라 4개, 8개를 적층을 하고 싶었을 테지만
이런 문제도 아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M3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레이어 사이에 들어가는 그 인터레이어 다이렉트릭이라고 하는 ILD의 레이어가 기존의 TSV는 한 20에서 50 마이크로인데 반해서 훨씬 얇은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하면 0.3에서 0.5 마이크로미터죠. 그래서 지금 뭐 그림으로 봤을 때는 비율이 이렇지만 실제로는 거의 이제 TSV 3D와 비교했을 때 아주 얇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텀 레이어의 발열이 좀 더 이제 위쪽으로 방출되는데 좀 더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쪽에 뭐 쿨링 디바이스 우리가 얘기하는 뭐 히트 스프레더나 쿨링 팬이 있을 때 그 쿨링 효과를 이제 맨 아래 레이어도 좀 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벤치마크를 가지고 온도 모델링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실제 그 픽 템퍼러처 같은 경우에 TSV 시리즈는 한 90도 이상 CPU 코어의 온도를 90도 이상 치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M3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열 측면에서 이제 발열 감소 효과가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2D보다는 아직은 이제 3차원 적층을 했을 때 그런 발열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3차원 적층을 할 때 좀 더 발열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기술로서도 M3D가 기존의 TSV3D보다 더 좋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M3D가 발열 측면에서도 더 좋은 그런 이제 유망한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M3D의 뭐 앞으로의 활용 뭐 이런 것들이 뭐 기존의 그런 로직에서 이제 3차원 적층이 뭐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프로세싱 인 메모리라든지 뭐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이제 교차 배치하는 높은 밴드위스를 활용하는 그런 디바이스를 만드는데도 활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AI 칩과 같은 데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엑셀러레이션 하는데 M3D를 쓰면은 높은 밴드위스를 활용을 해서 뉴런과 시냅스를 실제 디바이스로 모델링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제가 또 연구했던 그런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서멀 모델링과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스마트폰에 들어갔던 그 모바일 AP, 이제 모바일 프로세서를 가지고 발열 모델링을 진행을 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웠던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에서 뭐 최근에는 그런 이제 이슈가 조금 덜해졌습니다만은 뭐 스마트폰이 폭발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결국에는 이제 칩이 발열함에 따라서 배터리가 같이 이제 뜨거워져서 폭발하는 그런 사고로 많이 이어졌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사전에 그런 디자인 단계에서 미리 좀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이 서멀 모델링이 활용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칩의 크기는 작아지고 있고 칩의 크기는 작아지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개수는 훨씬 더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펜티엄 프로세서보다도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에서 쓰는 프로세서의 이런 파워 덴시티가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디바이스의 크기도 이렇게 스마트폰이 점점 더 얇아지고 있죠. 그래서 뭐 쿨링 효과는 점점 더 이제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결국 칩이 발열함에 따라서 스마트폰이 불타기도 하는 그런 문제들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실제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 특히 그 모바일 AP의 발열 문제는 이제 스마트폰이 점점 더 많은 코어를 탑재하고 기존에는 뭐 듀얼 코어 정도의
많은 이제 연산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듀얼 코어로도 충분했지만 점점 더 사용자들이 더 많은 이제 더 높은 성능을 요구하고 또 뭐 디스플레이도 더 이제 하이 레졸루션으로 가게 되면서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되는 정보의 양이 훨씬 더 많아졌죠. 그리고 또 멀티태스킹도 지원해야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뭐 스마트폰을 이제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되면서 점점 더 이제 발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실제 그 모바일 AP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AP의 발열 그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동작함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벤치마크를 돌렸을 때 여기 그 코텍스 A15이라고 하는 실제 그 고성능 CPU가 온도가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0, 80, 90, 심지어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100도가 넘어가는 그래서 최고 온도가 무려 109도. 물론 이제 이건 이제 칩 위에 그런 히스프레더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찍었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 더 높게 나온 경향은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렇게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의 칩에 그런 발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데스크탑에서 쓰는 이런 쿨링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온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스마트폰 아마 뭐 모든 스마트폰들이 이제 다이나믹 서멀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온도를 줄이기 위해서 프리퀀시를 낮추고 볼티지를 낮추고 그래서 사용자의 성능을 조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발열을 컨트롤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이나믹 서멀 매니지먼트는 결국 이제 성능 저하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이를 이제 디자인 단계에서 발열을 고려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성능 저하를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자인 스테이지에 조금 이제 빠른 단계부터 고려하기 위해서는 서멀 모델링, 즉 이제 기존의 그런 프로세서들을 가지고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제작할 프로세서에서는 발열 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모델링 방법이라든지 모델링 툴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이 제가 그 연구에 사용했던 그 모바일 AP인데요. 대부분의 이제 최근 그 모바일 AP가 이렇게 프로세서와 메모리 패키지를 하나로 합쳐서 일종의 그런 3차원 적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패키지 온 패키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패키지 온 패키지 형태로 모바일 AP가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열 특성은 더 안 좋아지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모바일 AP의 발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프로세서 부분이니까 프로세서를 따로 떼서 세퍼레이트 타입 모바일 AP라고 하고 이제 메모리 다이를 이제 옆으로 이제 배치한 따로 떼어낸 프로세서를 활용을 해서 모델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서멀 모델을 구축하고 완전히 동일한 프로세서를 쓴 실제 그 상용으로 나가는 POP 타입의 모바일 AP에 적용을 해서 그 서멀 모델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정말 이제 실제 그 상용 모바일 AP의 특성도 잘 반영할 수 있는가를 평가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서멀 모델링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축약해서 보여드리면은 그 모바일 AP에 어떤 컴포넌트들이 있는지 우리가 앞서 봤던 그런 영상에서 봤듯이 굉장히 고성능 처리를 담당하는 빅 CPU 그리고 우리가 헤비하게 사용하지 않을 때 돌아가는 그런 리트 CPU 뿐만 아니라 뭐 캐시 코어런트를 담당하는 인터커넥터도 있고 모바일 AP에는 모바일 GPU도 있고 메모리 컨트롤러도 있고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서브 시스템 굉장히 많은 서브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서브 시스템들이 어떤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 면적에 따라서 발열 양상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플로 플랜을 가지고 실제 그 머티리얼 프로퍼티 이 발열이라는 것은 그 발열하는 물체의 이런 재료적인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실리콘의 그런 특성도 반영을 하고 실제 모델링에 사용이 되었던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히트 스프레더를 제거하고 우리가 그 적외선 카메라로 발열 양상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발열을 찍기 위한 이 IR 트랜스페런트한 그 재료의 특성도 반영을 해서 실제 뭐 대류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서 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서브 시스템마다 이렇게 파워 트레이스 전력 소모를 추출을 해서 모델링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프로세서만 따로 분리한 모바일 AP에 대해서 철저하게 모델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벤치마크인 긱벤치를 가지고 한 결과를 같이 보시면 이게 주로 이제 빅 CPU 이제 발열이 가장 높은 CPU를 기반으로 모델링을 진행했을 때 보시면은 그냥 이제 이렇게 계산된 결과가 파란색 그래프이고 빨간색 결과가 실제 그 IR 카메라로 찍은 결과입니다. 이렇게 뭐 전력 소모에 따라서 발열을 꽤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전력 소모가 낮은 그리고 발열이 조금 낮은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빅 CPU만 정확하게 예측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온도도 그렇게 낮은 온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80도에 육박을 하는 실제 온도는 80도 육박을 하는데 모델링의 부정확성 때문에 한 60도 이렇게 평가가 되면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얘는 발열에 좀 더 이제 파워를 올려도 상관없겠네. 그래서 뭐 볼티지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결국 칩의 수명에 영향을 주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발열 모델링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왜 이런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딱 보시면은 빅 CPU, GPU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죠. 왜냐면은 코어가 4개씩 들어가고 GPU 같은 경우에는 한 8개 그 이상 이렇게 코어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면적이 굉장히 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실제 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그 스페이셜 템퍼러처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즉 이제 이 하나의 블럭으로 봤을 때 이 내부에서 온도 차가 이 왼쪽 상단과 오른쪽 하단의 온도 차가 크게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가 이쪽이 0번, 1번, 2번, 3번 코어라고 했을 때 3번 코어가 뜨거우면은 이쪽이 발열이 더 많이 발생하면서 3번 코어가 훨씬 뜨겁겠죠. 또 GPU 같은 경우에 빅 CPU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거운 그 영향을 받아서 이쪽이 더 뜨거운 이 3번 코어에 가까운 부분이 뜨겁고 아닌 부분들은 굉장히 차가운 이런 양상을 띠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큰 면적을 차지하는 그리고 전력 소모가 큰 컴포넌트들을 오로지 하나의 블럭으로만 보고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그 온도 값은 오로지 하나의 온도 값만을 가집니다. 그래서 빅 CPU 전체가 80도 혹은 90도 이렇게 모델링이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한 70도, 이게 한 70도면 이게 90도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하나로 모델링 했을 때는 전체가 그냥 한 80도 정도로 모델링이 되는. 그래서 굉장히 부정확한 그런 정확도의 저하를 야기한다. 그래서 이 하나의 블럭뿐만 아니라 이 인접한 블럭들도 이제 열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전도가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블럭에 모델링의 부정확성까지 야기를 한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빅 CPU나 GPU 같이 전력 소모도 조금 많고 면적이 큰 블럭들만 조금 잘게 쪼개서 실제 그 정보에 기반을 해서 이렇게 빅 CPU 0, 1, 2, 3 그리고 안에 있는 캐시 구조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모델링을 좀 더 파인 그레인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기존에 에러가 컸던 뭐 GPU나 뭐 캐시 코어런트 인터커넥트 같은 경우에 온도가 80도가 넘는데 이제 낮게 모델링했던 그런 기존의 결과가 이렇게 파인 그레인하게 모델링을 함으로써 보신 것처럼 G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러가 거의 이제 2도 정도로 아주 많이 줄어든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고, 이제 CCI 캐시 코어런트 인터커넥터 같은 경우에도 평균 이제 절대 오차가 절대 평균 오차가 2.56도 정도로 크게 줄고, 이제 나머지 뭐 리틀 CPU나 메모리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도 그 오차가 크게 줄어든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빅 CPU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로 쪼개서 모델링을 했더니 이제 전체 그런 에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크지 않은 뭐 2도에서 3도 정도 크지 않은 그런 결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이런 빅 CPU와 GPU를 크게 두고 모델링하면은 결국에는 서멀 모델링의 부정확성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력 소모가 많은, 그리고 크기가 큰 서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할을 해서 모델링 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모델링 메소돌로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이런 모델링에 사용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그런 그 상용 어플리케이션, 실제 스마트폰에서 쓰는 어플리케이션들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실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을 해봤더니 보시면은 뭐 민 앱솔루트 에러, 이제 평균 절대 오차 값이 평균적으로 2도보다 낮은,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58도로 굉장히 정확한 이제 모델링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세퍼레이트 타임 모바일 AP가 아니라 실제 상용 프로세서를 하면 아까 봤던 메모리 다이가 위에 올라간 형태의 그 POP 타입의 모바일 AP를 정확하게 모델링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IR 카메라를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세퍼레이트 타임 모바일 AP를 먼저 모델링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상용 POP 타입 모바일 AP에 대해서 우리가 만든 서멀 모델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 그 모바일 AP에 있는 5개의 서멀 센서를 활용을 해서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뭐 서멀 센서 제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장 뜨거운 부분에 속하는 빅 CPU 주변에 있고, 리틀 CPU 주변에도 있고 GPU 주변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서멀 센서를 활용을 했다. 그래서 5개 서멀 센서 값을 읽어서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밸리데이션을 진행해 봤더니 여전히 그 파란 선이 우리가 제가 구축한 그 서멀 모델을 적용했을 때, 실제 그 서멀 센서를 읽은 값이랑 비교를 했을 때 민 앱솔루트 에러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이전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POP 타임 모바일 AP가 됨에 따라서 위쪽에 그런 메모리 다이도 이제 머티리얼 프로퍼티도 다 고려해서 적용을 했을 때 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축한 거에다가 메모리의 그 머티리얼만 적용했더니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이더라. 그래서 이런 그 서멀 모델링 방법이 실제 상용 프로세서의 발열을 예측하는데 어느 정도 신뢰도를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서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이미 이제 출시된 그런 모바일 AP에 대해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겠죠. 근데 이제 이 다음 세대, 이제 그 전 세대의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좀 더 개선된 프로세서를 만들고자 할 때 이번 세대에 대한 정확한 서멀 모델이 있으면은 그 서멀 모델을 기반으로 어떤 다른 서버 시스템들을 좀 더 이제 뭐 고성능으로 바꿨을 때 발열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을 칩을 찍지 않고도 발열 모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서멀 모델을 통해서 차세대 이런 프로세서에 대한 발열 양상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발열 문제를 사전에 캐치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스마트폰이 폭발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단계에서 이걸 파악하게 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이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그 제가 제안했던 이런 큰 면적을 가지는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더 셀렉티브하게 파인 그레인하게 모델링을 하는 기법을 통해서 이제 그 내부의 어떤 부분이 더 발열에 취약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더 좋을까 이런 그런 결정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이제 발열을 고려한 3차원 적층 아키텍처에 대해서 초반에 이런 시스템 반도체의 그런 시장 트렌드와 맞물려서 3차원 적층 구조 아키텍처가 결국에는 필요해진다. 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특히 이제 발열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어떤 그 3차원 기술인 이제 모노리틱 3D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발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런 서멀 모델링을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좀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좀 급하게 진행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서 이런 3차원 적층 구조는 앞으로 특히 뭐 AI 칩, 엣지 디바이스의 AI 칩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발열 모델링 같은 것들이 그런 이제 스마트폰과 같은데 이런 3차원 적층 아키텍처를 적용할 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이제 합쳐서 좀 더 발열을 고려한 3차원 적층 아키텍처를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의 일부는 당연히 이제 조금 이제 소프트웨어 오리엔티드된 분들께서는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인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셨으면 유익한 세미나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 뭐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은 제 메일 주소로 질문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저와 관련돼서 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더 알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연구도 언제나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